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안녕하십니까. 일산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정지천입니다. 동국 가족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전 국민이 다 겪는 일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때문에 건강 관리에 또 걱정이라든가 염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인데, 사실은 우리 평상시대로 건강관리법만 잘 지켜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다들 불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건강하실 거고, 자, 그러면 남은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을 자기의 체질에 맞게, 몸 상태에 맞게 어떻게 잘 먹느냐에 따라서 면역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몸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음식이란 수만 가지가 있지만 자신의 체질에 맞게, 몸 상태에 맞게, 혹은 연세 드신 분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맞게, 질병에 덕이 되고 해가 되지 않게 먹어야만 건강을 유지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거꾸로 체질이나 몸 상태, 질병에 맞지 않는 음식들을 많이 드셨다가는 오히려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건강에 큰 문제가 되겠죠. 사실 그래서 우리의 음식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음식 양생법. 양생법이란 한약에서 건강법을 총칭해서 하는 것이 양생법입니다.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이 참 많이 있죠. 사실은 우리 동국도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음식에 관한 우리나라에는 별칭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커피 공화국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 국민이 너무나 커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킨 공화국, 너무나 닭고기를 많이 먹죠. 저는 아이들 건강에 닭고기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삼 공화국, 뭐 선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너무나 홍삼을 많이 먹고 있죠. 과연 그것이 건강에 좋을지 안 좋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커피 오늘 몇 잔 현재쯤 드시고 계십니까? 커피가 좋은 약이란 것은 특히나 좋아하시는 분들, 뭐 요즘 각종 매스컴에 커피를 마셨더니 당뇨병이 예방되었다, 중풍이 예방되었다, 치매 예방에 도움된다, 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더라 하는 해외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뿐일까요? 항상 두 얼굴이 있습니다. 약이 되는, 약효가 있는 음식은 모두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좋게만 하더라도 용량을 많이 했다가는 그것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커피가 주는 이로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이뇨작용이 있으니까 몸이 살찌지 않게 해주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정신을 맑게 해주고 각성 효과가 있는 효과도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앓는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위염, 이거 카페인이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합니다. 당장 줄이셔야 됩니다. 안면 떨림이나 손발 떨림이 자주 있는 분들, 바로 그것이 카페인이 많아지면 떨림 발생을 감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연세 드신 분들이 큰 걱정 중 하나인 뼈 건강, 골다공증 문제에 있어서는 커피가 굉장히 독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몸 안에 뼈 속에 칼슘이 흡수되고 들어오는 것을 방해를 해버리고 오히려 칼슘이나 철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게 도와주는 요인이 됩니다. 한 60이 넘었다면 커피를 하루에 2잔 이내로만 드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커피가 성질이 뭘까요? 따뜻한 성질입니다. 그리고 몸에서 빠져나가게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커피가 가장 해로울까요? 몸에 열이 많은 편이면서 몸이 야윈 분들, 좋지 않습니다. 뭐 가장 좋은 분들은 그럼 뭘까요? 몸이 좀 냉한 편이면서 좀 비만한 편인 분들, 뭐 보통인 편인 분들도 마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두 잔까지는 체질에 따라 적당히 마셔도 괜찮긴 합니다. 음식으로 치료한 의사를 식의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 누굽니까? 너무 잘 아시죠? 혹시 대장금 드라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국민 둘 중에 한 분은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제가 대장금이 나온 후 한 2년 정도 후에 중국에 한 2개월간 가 있었는데 중국의 수많은 채널을 틀 때마다 한 서너 채널 돌리면 대장금이 나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그 후에 이란에 수출되어서 시청률이 뭐 96% 이르렀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대장금, 드라마 대장금의 인기가 그렇게 높았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고난과 역경을 딛고 본래 아버지, 가족, 엄마, 아버지도 그렇게 되었고 또 키워준 양어머니 한상국마저 죽게 되고 뭐 관비로까지 떨어졌죠. 뭐 그런 데서 극복을 해서 최고의 지위까지 올랐다는 거, 그런 대단한 뭐 스토리가 있는, 역경을 이긴 스토리니까 아마 인기를 끌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과연 이 대장금의 주인공 대장금은 실존 인물이 맞을까요? 아니면 허구였을까요? 네, 실존 인물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도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딱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30년 동안에 바로 조선 임금 가운데 중종 임금이 살아계실 때까지, 중종 임금이 성한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장금이는 관비 출신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관비라야 은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래 조선에 의사 제도가 있었지만 한의원이라 했지만 은혜가 없었더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대비마마나 뭐 중전마마나 후궁마마들, 이런 여성분들의 병들, 부인병 치료를 갖다가 남자 의사가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의사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의사는 누굽니까? 중인 계급이거나 아니면 서자들이 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은혜의 지원에 누가? 사대부가 여성들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관비 출신 중에서 뽑았던 겁니다. 그래서 의사를 보조해서 또 여성 환자들 진찰도 하고 맥도 짚고 뭐 은밀한 부위도 진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장금이는 워낙 실력이 특출했습니다. 진찰이면 진찰, 침, 뜸, 약, 그리고 보양식까지. 특히 당시 모셨던 중종 임금은
본인 자신의 힘으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공신들이 반정을 일으켜서 연산군을 쫓아내고 왕으로 추대된 인물이었기에 공신들에게 상당히 많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후궁을 많이 거느려야만 했습니다. 공신의 딸을 후궁으로 맞이해서. 그러니까 정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후궁이 많고 그에 딸린 자식이 많으니까 바람잘 날 없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로 심신이 피곤해졌을 때 또 늘 사실 제가 한의사입니다만 매일 한약을 드시라 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장금이가 맛있는 음식으로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바로 중종대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장금에서 대장금으로, 즉 일반 언여에서 일반 서민들이 진료를 받던 해민서에 근무를 하다가 한 단계 넘어가서 장내 언여가 되었다가 나중에 임금과 왕실 가족의 질병을 치료하는 내의원의 언여가 되었고 최고 언여가 되었고 심지어 실록에는 의사급, 의원급으로 여의라는 명칭이 나올 정도로 중종 임금의 실제 처방에도 관여했던 대단한 한방 실력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식의란 말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죠? 음식으로 치료하는 의사. 그래서 그 환자의 체질에 맞고 그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먹도록 해주고 해가 되는 음식은 먹지 않도록 하는 의사가 바로 식의입니다. 실제로 식의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명칭 아래에 보듯이 한의학에 밝은 임금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수양대군 세조가 의학론이라는 수필을 쓰면서 거기에서 식의란 말이 나오고 약의가 나오고 심의 8가지 의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뭐니 해도 최고 등급은 마음심자 심의였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의사였다. 그 다음이 바로 음식으로 치료하는 의사 식의이고 그 다음에 약으로서 치료하는 약의는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심의라는 것이 모든 의사가 다 그렇게 돼야 될 것이니까 최고의 의사는 바로 식의였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한방에는 또 의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내과 의사는 질의라 그러고 요즘에 말하는 외과 의사, 당시에는 주로 병이 많았던 종기를 치료하는 의사 양의라 했고 부인과는 부과의, 소아과는 악과의라고 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 뭐니 해도 음식으로 치료하는 식의가 중요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예로부터 음식으로 치료하는 식치가 약으로 치료하는 약치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식료찬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식료찬요. 이 누가 지었느냐? 조선시대에 무려 3분의 임금의 주치의를 맡았던 의의를 맡았던 전순의라는 분이 집필했던 겁니다. 세종임금, 문종임금, 세조 3대 중간에 단종이 좀 빠졌지만 3분의 임금에서 의의를 지냈던 전순이라는 인물이 지은 책 가운데 물론 그분은 향약 집성반과 의방유출하는 대규모의 큰 한의서 편찬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인데 그분이 또 지은 책이 바로 그런 책들에서 에센스만을 뽑아서 음식 치료에 대한 것을 모아서 지은 책이 바로 식료찬요라는 책입니다. 거기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음식이 어뜸이고 약물이 그 다음이다. 음식이 어뜸이죠. 음식의 효능이 이 약의 절반을 넘는다. 오곡, 오육, 오과, 오체로 병을 고치는 것이 음식으로 치료한 이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한 가지 종류가 빠졌죠. 바로 해산물이 빠졌습니다. 곡식, 채소, 과일, 육류 그리고 해산물 이 5가지를 골고루 음식 섭취를 잘 한다면 사실은 면역력이 증가되고 질병도 예방되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식치가 어뜸이었으니까 왕의 건강을 돌보는 최고의 의사, 내의원의 의사 중에서도 의의는 누가 맡았을까? 음식 치료에 밝았던 식의가 맡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 왕이 1년 내내 한약을 드시지는 않잖아요. 좀 병이 중할 때는 한약을 드시고 병이 가볍거나 병의 말미에 가서는 약차를 드셨고 그렇지 않을 평상시에는 음식으로 몸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주 왕이 건강할 때는 왕이 드시고 싶은 재료나 어떤 음식을 만들어 올렸지만 왕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음식의 재료는 누가 정해줬을까요? 당연히 왕의 의였던 시기였던 왕의 의께서 왕의
왕에게 이런 음식 재료로 만들어라. 만들기야 수락관에서 만들고 숙수가 만들었지만 재료는 의가 정해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의 건강을 의만 돌봤을까요? 그렇다면 왕을 죽이려고 의만 매수하거나 의 가족을 잡아두면 되겠네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셨던 인물들 내시가 바로 왕의 건강도 담당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 사극 보셨죠? 자, 이 사진에 나오는 사극의 인물이 누굽니까? 상선 영감이죠. 내인은 나이가 많지 않아도 영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선에서 선자가 무슨 선자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 선자, 반찬 선자입니다. 아니, 내시의 우두머리 이름에 왜 선자를 붙였을까요? 자, 그것은 왕이 드시는 음식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음식 전문가였습니다. 거의 식의 수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내시부에 속한 내시가 한 250명쯤 됐다 하는데 상선이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전체 내시를 총괄하는 행정 책임을 맡았고 또 한 명은 왕이 드시는 음식을 총괄해서 수락관을 지휘했던 분이 바로 상선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상선이 종 2품 벼슬인데 그 다음 단계가 누구냐? 상온, 온자는 술론자입니다. 왕이 늘 마셨던 술을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 왕이 늘 마시는 차를 담당했던 상다. 그 다음 등급이 상약. 왕이 드시는 약도 주관하고 약방도 관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약보다도 차, 차보다도 술, 물론 차나 술도 다 약이죠. 그리고 그 위에가 음식이었던 겁니다. 이러니까 왕의 건강은 의와 또 내시부에서 이렇게 함께 관리를 하고 왕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시기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물론 중국 3000년 전 주나라 때도 식의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만 음식만 담당했던 종구품 말단 관리였었고 실제로 식의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바로 수나라 당나라의 때의 명이었던 손사막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별명이 약왕입니다. 왜냐? 이분이 그 당시까지 쓰던 수많은 처방들을 모아서 천금방, 사람의 목숨은 천금과 같다, 천금방이라는 책을 냈기 때문에 약왕으로 추앙받던 분입니다. 약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 옆에 있는 숫자를 보세요. 무려 그 당시에 102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적어도 125에서 130세에 해당될 겁니다. 대단하게 건강하게 장수했던 분이었는데 이분은 약 전문가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치료하고 자면 먼저 음식으로 치료하고 음식으로 취해서 낫지 않으면 약으로 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약 전문가였던 분이 음식 치료했다. 이분은 실제로 본인 자신의 음식 관리도 잘 했기에 최고 수명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원나라의 때의 명이었던 홀사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홀사해는 원나라의 궁정에 있던 수많은 의 중에서 최고 단계에 있는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나라의 인종 황제가 병이 났습니다. 이 원나라 몽골족의 황제들은 직접 전장에까지 따라가서 지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피곤하고 항상 마유주를 많이 마시고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났습니다. 그러자 황궁에 있던 모든 의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중병에 걸렸다. 누가 내 병을 고쳐주겠느냐. 이때 황제가 걸렸던 병은 뭐냐? 성기능 장애였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죠. 요즘도 그 병은 치료가 쉽지 않은 병인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의들 아무도 선뜻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 황제의 병을 치료하다가 치료가 잘 안 돼서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날아갑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때 한참 밑에 등급에 있던 홀사해라는 의원이 호련히 나타나서 폐하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그럼 너가 해봐라. 그래서 이 홀사해는 황제에게 한약 처방을 내리지 않고 황제로 하여금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끼 죽을 먹게 했습니다. 그 죽 이름이 뭐냐? 양신구체죽입니다. 양신, 양의 신장이라는 얘기인데 이때의 신장은 콩팥이 아니고 양의 생식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 부추입니다. 부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기자라는 한약재. 역시 성기능 강화에도 좋고 신장을 보강하는 한약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쌀을 넣고 끓인 죽을 매일 먹게 했더니 황제가 2달도 가지 않아서 병이 낫게 되고 황후가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약 그 위에 있던 선배 의사들을 모조리 물러내고 홀사해가 최고 반열의 의사, 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하여 홀사에게는 음식의, 황제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을 총괄하는 의사가 되었고, 그가 지은 책이 음선정력, 뭐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얘기만 들으면 한의학이 그 수나라, 당나라, 몽고, 원나라, 이 중국이 최강이었네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려의 명의의 설경성이라는 분이 고려의학이 세계 최고 의학임을 만방에 알렸던 겁니다. 뭐 설경성이니까 아마 설총의 후에 신라 육부촌 중에 속했겠죠. 이분의 고려 때 벼슬 이름이 뭐냐? 상약시의입니다. 뭐 고려에서 의로 활동했죠. 그러다가 임금 충렬왕의 병을 고쳤습니다. 이 충렬왕,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부터 왕의 이름에 충자가 붙었죠. 당연히 왕비가 몽골의 공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생겼습니다. 징기스칸의 손자라서 세계 최대의 제국을 다스렸던 쿠빌라이 황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원나라의 의학이 상당한 수준이었고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쿠빌라이의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때 충렬왕의 왕비 원나라 공주가 남편의 병이 낫는 것을 보고 설경성이라는 의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경성이 원나라의 수도 지금 베이징으로 가게 됩니다. 연경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진찰하고 딱 보고 한 번에 보름 만에 쿠빌라이의 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줍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쿠빌라이가 설경성을 하여금 당신은 고려로 가지 말고 나하고 함께 지내. 즉 바로 쿠빌라이의 주치의가 되었던 겁니다. 같이 밥을 먹고 바둑을 두면서 건강에 지냈던 겁니다. 그 다음 몇 년 지나서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돌아왔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쿠빌라이의 뒤를 이었던 테무르 황제. 테무르 황제가 또 병이 났는데 이번에도 그 병을 원나라 황궁의 의들이 고쳐내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또 설경성을 오시오 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려 때 의학 수준이 왜 이렇게 높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려 때는 명문 사대부 집안의 아들 자식들이 가장 먼저 한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한의사가 돼서 좀 이름을 낸 다음에 정계로 관리로 진출했던 겁니다. 그러니 온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한의학 공부를 했으니 그 한의학 수준이 세계 최고에 이르렀던 겁니다. 물론 이러다가 조선시대가 되면은 바뀌어서 서자 출신이거나 중인들만 한의학을 하게 됐던 뭐 그랬죠. 만약 조선시대도 그런 고려 때의 분위기가 이어졌다면 지금도 한의학의 세계 최고는 당연히 한국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인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인도의 의학 수련생 기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어느 날 스승이 불렀습니다. 기바야, 너 어지간히 공부했으니 이번에 숙제를 하나 내주겠다. 너 마을에 내려가서 약이 되지 않는 풀을 찾아오라. 이런 명을 내렸습니다. 찾아왔을까요? 성실한 모범생이었던 기바는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약이 되지 않는 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인도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으나 찾지 못하고 형편없는 몰골로 해서 스승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평소에 의학 공부가 부족해서 도저히 스승님의 숙제인 약이 되지 않은 풀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제게 벌을 주십시오. 했더니 스승께서 허허 웃으면서 하산하거라. 인도 의사 면허증을 주게 된 겁니다. 그때는 도제 교육이었으니까. 바로 이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주치의로 활동했던 기바, 지바카라는 분입니다. 인도 최고의 명의였습니다. 그 인도 최고의 명의가 된 분이 약이 되지 않는 풀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이 다 약이 됩니다. 식물은 물론이고 동물, 광물, 모든 것이 다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약식 동문이 생겨났잖아요. 모든 음식은 다 약효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절과 관계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절 아래 동네 사하촌에 있는 주부님들이 어느 날 단체로 소풍을 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뭐 얘기도 하고 도란도란 놀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니까 주부 본능이 나타나죠. 우리 가족들에게 무슨 음식을 반찬을 해 먹일까? 그러던 중에 마침 절 근처에 있던 데서 뭐가 있었습니까? 버섯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버섯을 따가서 오늘 저녁 반찬거리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주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버섯을 뜯어서 집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음식 조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버섯을 먹은 사람들 모두가 다
웃음이 나고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깔깔깔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 웃으면 복도 오고 웃으면 암도 물리치고 엔돌핀이 늘어나게 되고 건강에 좋다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웃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적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웃고 자연스러운 웃음이 좋은 것이, 계속 웃는다 보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변의 의원에 찾아가서 침도 맞고 약도 먹어봤지만 낫질 않습니다. 견디다 못해. 이 사람들이 혹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절 근처에서 생긴 병이니까 혹시 그 절에 계신 노 스님께서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다. 우리 스님을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자 하니까 스님께서 이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단풍나무 썩은 독을 먹은 버섯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 버섯의 이름은 웃게 만드는 웃을 소자 소시입니다. 버섯, 단풍나무 썩은 독이 있는 독버섯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오리까? 아마 그 독버섯이 있으니 그 주변 어딘가에 해독약이 있을 것이니 잘 찾아보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이 있으면 해독이 있습니다. 그 뭐 삼국지의 제갈공명도 그 독물을 먹고 죽은 병사들 나중에 그 독의 해독약도 발견하게 되죠. 다 해독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두리번 거리면서 약이 될 만한 풀을 또 뜯어 먹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니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를 찾던 중 어느 사람이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마침 가져간 물도 없고 강도 물도 멀고 해서 마침 어디 뭐 있는 흙탕물 같은 것이 보이길래 물을 호로록 마셨더니 마시자마자 웃음이 싹 가셔버렸습니다. 무슨 연유였을까요? 바로 그 물이 물론 흙탕물은 아니고요. 흙탕물이 가라앉은, 즉 황토 진흙이 가라앉아서 위에 떴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이 바로 웃게 만드는 버섯 소심의 해독제였던 겁니다. 바로 그 물이 지장수란 물입니다. 지장수란 물. 요즘은 그런 물을 구할 수 없죠. 양지 바른 곳, 바람이 잘 통하고 양지 바른 야산의 땅을 한 60cm 파보면 그 땅이 바로 지장대이다. 거기에 물을 가득 부어놓으면 물이 가라앉고 위에 뜬 물이 바로 지장수다. 뭐 그래서 최고의 해독약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지금은 환경 오염되고 그런 물을 구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걸 대신해서 그래도 해독 작용이 있는 물이 뭐냐? 여러분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로 생숙탕이라는 물입니다. 간단합니다. 물을 끓여서 끓인 물을 컵에 반쯤 부으세요. 그 다음에 생수를 맞아 반을 채우세요. 바로 그 물이 생숙탕, 생물과 익힌 물 합한 건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끓인 물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생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 다른 이름으로는 음량탕이라고 하는 건데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물입니다. 이 물로 과일을 씻는다거나 음식할 때 쓴다거나 바로 해독작용이 있는 약이고, 여러분도 혹시 뭐 물을 미지근한 물을 드시고 싶을 때는 끓인 물을 먼저 반을 붓고 그 위에 냉수를 부어서 그 물을 드시면 그것이 바로 생숙탕이고 요즘 같은 공해 시대에 해독작용을 그나마 해줄 수 있는 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면역. 요즘 아마 한 적어도 작년 봄부터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면역력 강화 그런 말을 다 가졌을 겁니다. 한의학에도 면역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바로 딱 맞는 말은 없지만 거의 같습니다. 뭐 의학의 원리가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니까. 자, 여기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뭐 이런 등등 밖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한의학에서 뭐라 그러느냐? 나쁜 기운, 사악할 사자 사기라고 합니다. 여기에 맞서는 기운이 발을정자 정기입니다. 싸우게 됩니다. 즉 몸에 이 나쁜 기운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오지 아예 못하도록 막아버리거나 또 어떻게 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들어와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기운이 바로 정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정기가 강한 사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정기가 약한 사람입니다. 정기가 강하면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사기가 들어올 수 없거나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 전기가 약한 사람은 들어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잔치집에 갔는데 음식을 먹었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가 좀 상한 것이 있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식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가고 했지만 건강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아주 전기가 강한 사람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에는 타고날 때부터 이런 면역 기능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기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나쁜 기운들, 밖에 들어온 찬바람, 습기, 모든 이런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운이 바로 면역력이 전기인데, 한의학에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 가운데서 이 전기와 관계되는 기관이 세 곳입니다. 폐, 비, 신장입니다. 폐는 우리 몸에 기를 주관하니까 기가 통해야 뭐 면역을 하든 막았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폐의 기를 특히 위기, 이 위자가 지킬 위자, 방위할 위자입니다. 밖에서 뭔가 나쁜 기운이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가 바로 직접 싸우는 기운이 폐입니다. 그러니까 폐가 약하면 문제가 되겠죠. 아마 이번에 여러분 코비드19 바이러스 어떻게 됩니까? 폐가 완전히 망가진다고 했죠. 폐가 싸우다 보니, 폐에 직접 침투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비장, 이게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 근본이 둘이 있는데, 비장을 후천의 근본, 신장을 선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음식을 뭘 먹어야 기운이 생겨나고 면역력이 생겨날 수 있고 전기가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면 면역력도 떨어진다. 잘 드시는 분이 면역력도 강하다. 그리고 신장, 이게 근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받고 있는 기운, 근본의 기운, 바로 요즘 말하면 유전자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또 이 신장이라는 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생식기도 포함이 되지만, 콩팥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 기능을 한의학에서는 신으로 봅니다. 이 호르몬이 약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폐, 비, 신장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 비, 폐가 되겠다. 어느 거 하나든 약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노화도 촉진되고 일찍 사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면역력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나오는 사진에 있는 분, 영조대왕, 조선의 임금 가운데 가장 장수했던 분이죠. 83세까지. 아주 면역력이 강했던 분입니다. 또 제가 보기에 조선에서 가장 면역력이 강했던 분, 중봉 조헌 선생.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켜서 청주성을 수복했던 바로 구국의 인물이자 아주 유능했고 선각자였던 분입니다. 이분 아주 가난한 아니어도 25살에 과거 급제했던 분이고, 아주 뛰어나고 왕에게 직접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분인데, 아주 또 학문적으로도 뛰어났던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강하게 할까? 바로 요 분들을 본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 기가 왕성한 체질을 물려받는 것. 타고난 체질입니다. 근데 부모를 잘 만나야 되겠죠. 근데 조원 선생 부모도 아마 강했을 것 같고, 영조의 모친도 아주 건강했고, 영조의 부친이었던 숙종 임금도 60세까지 살았으니 조선 임금 가운데는 상위 랭킹, 최상위 랭킹에 속합니다. 자, 체질을 물려받는 이거는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럼 그 다음 뭐냐? 양생법, 즉 건강법을 잘 지킨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제때 일어나고 제때 자고 음식 제때 먹고 적당히 먹는 거. 그리고 운동이 중요하다. 운동하지 않으면 절대 면역력이 증강되지 않습니다. 이 영조 임금도 많이 움직였다고 해요. 특히 궁중에서만 살았던 것은 젊을 때 한 19세부터 한 29세 한 9년 동안은 사가에 나가서, 왕자는 나가야 되죠. 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시 운동 많이 했을 겁니다. 미행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조헌 선생, 이분은 집이 가난했습니다. 어릴 때도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요즘 농사야 기계가 하지만 당시에는 직접 힘으로 써야죠. 운동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운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분 주경야독했던 분이에요. 이건 요즘 학생들 뭡니까? 낮에도 공부하고 밤에도 공부하니까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진 겁니다. 이 조원 선생은 운동을 참 열심히 했고 참 선비였으니 아주 절대된 생활을 잘 했던 거죠. 세 번째, 끈기, 정신력이 강해야 됩니다.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유머도 있고 정신력이 강하거나 유머가 있거나, 또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동구 가족 여러분, 불심이 있어도 또 이 정신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 건강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보스턴 의대에서 100세 넘게 장수한 사람들 조사를 해봤더니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더라. 마음이 건강해야 사실은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마더 테레사 효과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버드 의대에서 의과대학생들에게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를 촬영한 기록 영화를 보여준 다음에, 영화를 보여주기 전에 침 속에 있는 면역 글로불린 G, 이뮤노글로불린 A 이 검사를 수치를 측정하고, 또 영화를 본 다음에 측정했더니 영화를 본 다음에 그 면역 글로불린 A 수치가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그런 효과. 직접 착한 일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하는 거, 아니면은 그렇게 착한 일을 했던 사람의 일대기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상승된다는 겁니다. 뭐 슈바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테레사 수녀도 뭐 그 88세까지 살았고 슈바이츠 박사도 90세까지 살았죠. 그래서 그런 착한 일을 하는 것, 그런 마음을 잘 쓰는 것도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 뭐 중요한 것은 마음 건강, 정신력이겠죠. 그 다음이 뭐냐? 보약입니다. 우리 몸에 부족한 곳, 기, 혈, 양 중에서 부족해진 곳을 보충해주는 보약을 먹는 것도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이 뭐냐? 보양식, 몸을 보양해주는, 보호해주는 음식, 그것도 양기를 보충하는 보양식과 음기를 보충하는 보음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요즘 가장 부족한 것이 육류입니다. 육류 섭취도 잘 하는 것이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거꾸로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만성질병,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영양 부족, 그리고 약물 남용, 술, 담배, 스트레스, 비만 이런 것 등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자, 그럼 면역력 강화시키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공자님께서 식사 때마다 먹었던 음식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뭐 지금부터 기원전 2500년 전이니까 음식 위생이 아주 안 좋을 때였는데 공자는 식사 때마다 생강을 먹었다. 특히 공자 일생 가운데 54세경에서 한 13년간 주유천하했습니다. 말이 좋아 주유천하지 그냥 뭐 유랑 생활을 했는데 음식이 아주 안 좋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건강을 지켜서 68세 고향으로 돌아와서 5년 더 살다가 뭐 제자들이 죽고 가족이 죽는 바람에 73세 세상을 떠났는데 그 건강을 지켜준 음식이 바로 생강이었습니다. 실제로 생강이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고 해독, 항균에다가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노화를 억제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유럽에서 마늘 먹었다. 바로 마늘이 약이었습니다.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사스가 왔을 때 미국 농무부하고 네슬 연구센터에서는 셀레늄이 바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음식이다. 그럼 셀레늄이란 미네랄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바로 고기, 생선, 조개, 계란, 마늘, 참깨, 호두 여러 가지 음식물에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즉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만 잘 해도 적어도 셀레늄 부족에 의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셀레늄은 뭐 항암 작용도 강하고 해독 작용도 강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실험용 쥐에다가 사람의 감기 바이러스를 주입을 했더니 셀레늄이 부족한 쥐에서는 감기를 심하게 앓더라.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때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셀레늄이나 엽산이나 오메가3 지방산이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질병을 막아준다라고 했습니다. 뭐 마늘, 버섯, 고구마 이런 등푸른 생선에 골고루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슈퍼푸드를 먹으면 어떠냐? 바로 지난 2004년에 미국의 식품 영양 노화 전문가인 프렛 박사가 난 슈퍼푸드를 먹는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지으면서 슈퍼푸드구나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슈퍼푸드는요, 이분이 이 프렛 박사가 전 세계적인 장수촌, 히말라야의 훈자 마을, 남미의 비카밤바 마을, 그리고 코카서스 지방의 조지아 이런 세계적인 장수촌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있나 식단을 분석해서 공통된 식품을 찾아낸 것이 바로 이 슈퍼푸드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 프렛 박사의 얘기는 노년까지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음식을 골라 먹는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몸의 상태에 맞는 것, 체질에 맞는 것 골라 먹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슈퍼푸드냐? 영양소가 풍부하다. 너무 당연하죠. 당분이 적고 염분이 적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이어야 한다. 첫째. 두 번째는 뭐냐? 항산화 작용이 있는 거. 아마 요즘 여러분 항산화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몸에 있는 나쁜 산소,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거나 물리치게 하는 항산화 작용을 가진 것. 그러니까 독소를 해독시키는 작용이 있는 물질입니다. 요즘 같은 공해 시대에 미세먼지 있는데 독소 해독 안 하면 오래 살기 어렵죠. 셋째,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노화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음식이 바로 슈퍼푸드입니다. 10대 슈퍼푸드도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타임즈에서 나온 10대 슈퍼푸드는 귀리, 브로콜리, 견과류, 연어가 있고 또 10가지를 처음에 냈는데 두 번째 발표에서는 또 6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합이 16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지난 2019년인가 20년에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소에서 또 10대 슈퍼푸드를 발표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타임즈와 비슷한데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타임즈에서는 생선 중에는 연어만 들어있었는데 정어리와 멸치도 추가를 해서 묶었고 그리고 통곡물,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도 이걸 다 먹어야 되겠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가 평소에 먹던 음식으로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늘 먹는 음식 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중에 특히 우리 한국인의 슈퍼푸드, 저는 된장, 김치, 시래기 이것만 잘 먹어도 면역력이 강해지지 않을까. 물론 근데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국민 생선, 고등어, 그리고 육류, 고기는 좀 드셔야 된다. WHO의 권장이 육류를 하루에 한 80g 먹어라. 그럼 일주일이면 8, 7이 560인데 적어도 300g에서 400g 정도는 먹는 것이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고 나옵니다. 자, 100세 넘게 무병장수한 분들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적게 드셨습니다. 항상 적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시기의 원조였던 손사막 선생도 음식의 80%를 먹었고 오키나와 사람들 실제 섭취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세계적인 장수촌에 100세 넘게 질병 없이, 그 사람들은 장수촌에는 의사가 없어요. 병이 없으니까. 그런 분 특징이 무조건 적게 먹는 겁니다. 코카서스 지역 사람들은 좀 많이 먹긴 하는데 칼로리가 낮은 음식들입니다. 칼로리가 낮게 적게 먹어야 장수하고 또 적게 먹어야 암에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비만할수록 암 유전자가 더 많이 발현되더라. 하버드 간호사 17만 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입니다. 자, 둘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세계적인 장수한 사람들 직접 나이가 100세가 넘어도 일을 합니다. 육체활동을 하니까 운동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질병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이 마음 편하지 않으면 절대 건강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잘 먹고 운동도 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마음이 굳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풀어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불안, 초조, 욕심을 가지면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웃음이라든가 그것도 그냥 억지 웃음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웃음, 그런 편안한 웃음을 웃고 마음이 편안하고 할 때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어서 면역력은 증가됩니다. 자, 원래 한약에서도 건강의 기본 원칙은 중용입니다. 중간을 하라. 자, 보십시오. 생각을 많이, 염려를 많이, 그 다음에 일을 많이, 말을 많이, 욕심이 많거나 근심이 많거나 화가 분노가 많거나 싫어하는 것이 많거나 모두가 다 좋지 않, 적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웃음도 적게, 즐거움도 적게, 그리고 기쁨도 적게, 좋아하는 것도 적게, 뭐든지 무엇이든 많으면 탈이 난다. 과유불급이다. 그래서 지나치지 않게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 그것이 바로 한방건강이나 모든 건강의 기본 원칙입니다. 음식 양생법에 적용되는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사진이 뭘까요? 보십시오. 임금께서 수라를 드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로 혼자 드셨는데 궁녀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극 보셨죠? 임금께서 감히 임금이 식사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숟가락을 듣고 음식을 먹는 여인이 있습니다. 궁녀. 어떻게 할까요? 될까요? 뭐 하는 궁녀였습니까? 바로 기미상궁이죠. 아마 여러분들 그 기미상궁의 역할이 왕이 드시는 음식에 먼저 먹어서 독이 있나를 유무 검사하는 거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기미상궁의 기미가 무슨 뜻이냐? 한의학에서 음식에 나오는 음식의 기, 사기, 오미, 기와 미, 기미상궁입니다. 모든 음식과 약에는 성질이 있습니다. 차가운 성질이냐, 좀 덜 차가운 서늘한 성질이냐, 따뜻한 성질이냐, 뜨거운 성질이냐, 이 네 가지 성질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성질 가운데 중간입니다. 서늘하지도 않고 따뜻하지 않고 중간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성질의 음식은 누구나 먹어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몇 가지 있습니다. 쌀, 콩, 그리고 토마토, 뭐 이런 것은 누구나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냉한 사람이 찬 성질 가진 걸 먹었다, 민들레, 우엉을 먹었다, 다시마, 메밀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더 차가워지면 병이 납니다. 반대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인삼을 먹었다, 삼계탕 먹었다, 마늘을 먹었다, 뭐 뜨거운 성질을 먹으면 열이 납니다. 그래서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은 찬 성질 음식을 주고 먹어야 되고 몸이 냉한 사람은 주로 따뜻한 성질 음식 먹는 것이 좋습니다. 미는 5가지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짜고 이 5가지 성질에 따라서 음식의 효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음식에 따라서 성강부침, 오를 성자 뜰부자, 어떤 음식은 먹었더니 위로 끌어올려주는 성질이 있고 어떤 음식은 먹었더니 내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설사를 잘 전할 때는 끌어올려주는 성질 가진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이고 코피가 자꾸 올라날 때는
내려주는 성질 가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면은 병이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음식에 따라서 수렴, 뭔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성질. 여름에 땀이 줄줄 날 때는 땀 나가지 못하게 매실을 먹죠. 신맛. 그게 수렴입니다. 반면에 발산, 몸이 찌뿌둥하고 무겁고 창균이 있어서 몸이 찌뿌둥할 때 마늘을 먹거나 팥뿌리를 다려 먹는다. 바로 발산, 땀을 나게 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에 맞게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거꾸로 했다가는 정반대로 했다가는 탈이 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제때 잘 가려서 먹고 그리고 슈퍼푸드를 몸에 맞는 걸로 잘 찾아서 드신다면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무병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